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유로존 제조업 PMI 예상치가 하회하며 전월 대비 하락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IHS 마켓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공급망 변목 현상이 심화된 가운데 생산과 신규 주문 증가가 둔화된 점이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설명이 있었고, 일본 은행의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강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금융 정책 결정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고 전 세계적으로 통화 정책 정상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지만 일본 은행의 장단기 금리 조작을 통한 양적, 질적 금융 완화를 바탕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일본은 다른 나라 대비보다 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영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탠스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강력하게 그걸 강조를 했다라는 점이 좀 차이점이 있겠고, 이제 한국의 입장으로 좀 보게 되면 중국에서는 값싼 노동력과 그 다음에 자원 부분이 풍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쟁력이 상당히 무서운 라이벌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이제 출생자 수도 감소를 하고 있고, 이제 점차 계속 인구가 고령화로 나아가면서 사회적 복지 지출이 계속 증가가 되면서 그 복지 지출 증가 추이로 인해 다른 뭐 R&D나 뭐 다른 쪽에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생각보다 재원이 탄탄치 못하다라는 또 약점도 있거니와,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일본이 통화량을 저렇게 계속 유지하면서 완화 정책을 계속 하게 되면 관광객 추이도 뺏기고 경쟁력 추이의 수출 부분도 약간은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베노믹스 부분에 따라서 뭐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딱 둘 중에 하나로 딱 갈려지는데요.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갈려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만 딱 하나만 키포인트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관광 추이로만 봤을 때는 제대로 수혜를 보긴 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관광객이 한국 쪽으로 많이 가긴 했지만, 여기에서 통화의 아베노믹스 정책을 좀 하면서 일본에 따른 물가가 생각보다 좀 더 화폐 가치가 좀 하락이 되면서 요거 좀 가볼만 하는데, 그리고 중국의 경쟁 성장률 추이가 상당히 또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관광객을 소화할 수 있을 만한 또 추이가 좀 되면서 최근에 한국 대비보다는 일본을 더 많이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2019년도 때까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그것도 아베노믹스 전과 후 추이를 또 보게 되면요. 그런 점이 좀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한국의 여러 가지 정부가 좀 대응을 잘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그 다음으로 10월 CPI 예상치 국내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전월 동기 대비 상승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대면 경제 활성화,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개인 서비스를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설명과, 최근 유가 상승도 공업 제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한국은행의 향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 효과가 사라지고 유로스 인하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점차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의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 금통위원들도 완화 정도 축소가 기조에 동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가파른 금리 인상이 또 약간 기다리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는 94.1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11월 FOMC 열린 가운데 호주 통화당국의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의사결정과, 그리고 유로존의 공급망 문제에 대한 지표 둔화 소식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는 점이 좀 눈에 들어왔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어느 정도 코로나 안정화가 되면서 상당히 다시 한번 개방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호주 여행 가기에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88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11월 미국 FOMC가 열린 가운데 테이퍼링 실시가 유력해지면서 달러 강세가 시현된 점이 금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점과 유가는 배럴당 83.9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에너지 공급 부족이 따른 우려로 다시 재부각했던 점과 오펙 회의를 앞두고 상당히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에 약간 하락을 보여주었다라는 점이 좀 있었고요. 이제 중국의 동계올림픽이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그러하는데 중국의 여러 성에서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다시 한번 급증을 보여줌으로써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에 따른 뭐 외국어 시험 같은 부분도 통제를 하면서 못 보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진짜 파격적인 게 분명히 누군가한테는 이걸 준비했던 사람들은 지금 시점, 지금 시간이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 그냥 한 방에 막아버리는 깔끔하게, 그리고 놀이공원도 한 방에 막아버리는 그런 측면이 좀 최근에 있는 이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중국의 성장 추이는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들 대비보다는 좀 많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이 늘어났다라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한 10명 정도에서 30명 사이 정도 늘어났으면 좀 많이 늘어났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00명까지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애초에 다 싹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접종률 추이에 따른 단속도 상당히 더 강화를 시킨다고 하니까 이 점도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미국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5세부터 13세에 따른 백신 부분은 이제 이번 FDA의 긴급 승인이 났기 때문에 내년 때부터 곧바로 맞을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 연령 대상자가 이제 백신에 참여자가 다 가능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독려를 한다라고 하지만 영유아 이쪽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임산부 추이나 이런 쪽도 문제가 있어서 독려를 하지만 결국에 이쪽 단계로 가겠죠. 그리고 11월 22일까지 의무화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쪽도 내년에 학교도 전면 개방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연준의 그런 골칫거리를 하나를 좀 빼고 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놀랬던 게 뭐가 있었냐면 미국의 소식 중에 백신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도 또 재미난 점은 정신질환자에게도 이걸 꼭 맞아야 되냐 아니냐에 따른 그런 논란이 좀 있었지만 결국엔 대부분 의료계 쪽에서 나왔던 학자들의 의견은 맞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저는 듣고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이랬어요. 그냥 미국은 다 필요 없고 접종을 맞아야지 죄인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제 미국인들은 제 구독하셨던 미국인들도 계시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아무튼 더욱더 강력하게 되고 미국을 놀러 가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접종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 코로나 부분에 대한 코인의 영향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좀 더 유연해지냐 유연하지 않냐 라는 점이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꽤 크기 때문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인플레가 좀 더 강력하게 나올 것이니 덜하게 갈 것인지가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추세는 좀 더 강력하게 인플레가 나온다라는 게 일단 고정이 됐죠. 왜냐면 일단 백신을 맞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강경파로 돌았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인력난이 더욱더 구하기가 쉽지 않겠죠. 예. 대부분 뭐 퇴사해버리거나 그러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그만큼 재난지원금을 파격적으로 많이 풀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도 멍청하지 않습니다. 막 쓰는 게 아니고 아껴 쓰였어요. 아껴 썼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게 언제까지 길어질지 이 사람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받았던 돈인데 당연히 아껴 썼겠죠. 그러니 조기 은퇴했던 사람들도 좀 있고, 왜 그러냐면 55세 이상자는 거의 다 조기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내가 코로나로 걸려서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만약에 걸리게 되면 의료비 지출이 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빨리 은퇴를 하자라는 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좀 있었다라는 게 또 요것도 좀 재미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시황 이야기를 좀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길어진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코인 소식 곧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지금 바로 필요하지 않는다 라는 토론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냥 토론일 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상자산 관련되어져 있는 입법 유예 부분에 따른 정치적인 메시지도 나왔는데요. 그건 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신고가 경신의 CM이 내날 마이크로 이더리움 선물 출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마이크로 비트코인하고 마이크로 이더리움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짧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요거를 기존의 비트코인 부분에 따른 거래가 이게 덩어리가 좀 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쪼개서 거래할 수 있게끔 하겠다. 더 예를 들자면 100만 원짜리 하면 사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10만원, 만원 이런 형태로 쪼개서 이렇게 선물을 출시를 하면서 더욱더 유동성이 커지고 거래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거래량이 많아진 만큼에 따른 이 유동폭이 생각보다 거래량이 많아지는 만큼 그걸 지탱을 해줄 수 있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적인 측면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좀 드렸던 부분과, 그 다음에 호주 최대 은행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10종 부분에 있어서 2022년도 때까지 거래를 제공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놨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호주 최대 은행 코먼웰스뱅크라고 합니다.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담보 현금 대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라고 나왔던 내용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LTV 40%대까지 현금을 빌릴 수 있는 형태로 되어져 있고, 연 이율이 8%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게 또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코인베이스,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꼭 들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코인베이스는 나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의 신용조회는 또 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많이 받겠죠. 네. 그 다음으로 한국조세정책 회장이 가상자산 신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끼워 맞추거나 저기에다 끼워 맞추거나 이게 끼워 맞추는 게 잘 안 맞다 보니까 차라리 따로 빼서 관리를 좀 하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SEC 쪽에다가 맡기는 것보다 차라리 CFTC에다 맡기는 것보다 새로운 하나에 있는 관리 규제 부분에 있는 걸 또 만들어 가지고 좀 하자라는 의견도 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캐나다 자산운용사 포버스 운영의 ETF가 8만 개의 이더를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 실험 1주년에 개인 원래 200배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일선도시 위주로 넣어줬고, 그걸로 인한 또 여러 가지 이벤트와 또 추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리워드 부분도 같이 또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만큼 위안화 쪽에 따른 월렛을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하면 관광 국가들은 당연히 그쪽에서 원래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2017 시즌, 16, 17 시즌 때 진짜 재밌었던 게 뭐냐면 필리핀을 제일 많이 갔는데 그 다음에 한국도 제일 많이 갔는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필리핀의 QR코드를 지원을 안 해주니까 오히려 태국으로 제일 많이 놀러 갔다라는
데이터 결과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위메이드 게임 코인 활용한 디파이가 나온다. 디파이 1.0을 출시하겠다. 왜냐하면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계속 밀어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으로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불발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11월 14일 반해권 현물 ETF 최종 결정일인데 다음 주에 결정이 되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허될 확률이 매우 높거나 아니면 연기가 되거나 반려될 부분이 꽤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려가 가장 높겠죠. 내년에 검토하자 뭐 이런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많이 이제 승인은 됐지만 현물까지 하기 위해는 여러 가지 조금은 제약사항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임스 세이퍼드 블룸버그 전략가도 저의 의견과 거의 비슷한데요. 자, SEC는 세부적인 법률 사항에 나무에 너무 신경 쓴 나머지 큰 숲을 못 보고 있다고 지적을 했다. 다만 반려 통지서를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기간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판이 갈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나 현물 부분에 있었을 때는 조금 뒤에 가서도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지만 현물이 생각보다 거래량하고 신규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없습니다. 참고로 거의 조조할 만큼 없어요. 오히려 선물만 판을 키워놨기 때문에 유동성은 키워놨지만 가장 중요한 현물 부분에 따른 이 비율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현물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밀릴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게임 뛰어드는 카카오 게임즈 메타버스 NFT 통해 시즌2를 열겠다. 그러니까 위메이드 보고 배 아프니까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채플 테스트넷 하드포크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있었고요. 저스틴 선이 NFT에 올인하겠다라는 또 내용이 나왔습니다. NFT 부산 2021 라고 해서 4일부터 6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역시 저스틴은 마케팅은 기똥차게 한다. 그리고 이재명 씨가 가상자산 감독원 공약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대선 공약으로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라는 내용의 물음표가 좀 있어요. 그래도 관심을 주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좀 좋겠지만 이게 검토가 저는 너무 싫어요. 예, 좀 질질 끌지 말고 감 좀 그만 좀 오고 빨리 해줄 거면 해주고 나오면 자기 편이 될 사람들은 더 될 건데 질질 끄는 거 보면 감칠맛 나게 애타게 만드는 건 진짜 뭔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는데 이게 또 대선 공약하고는 조금은 봐야 되는 게 뒤에 가서도 좀 설명을 덧붙여서 하겠지만 대선은 4월 달에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홍당기는 어차피 내년 넘어가자마자 하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유예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딴지를 걸어야지만 그게 제동이 걸린다는 점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오스 기반의 메타버스 게임 업랜드가 1,800만 달러 투자 유치를 했다라는 점이 좀 있었고 태국 최대은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쿱을 인수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수익으로 학교 20개를 설립할 예정이 좀 있었고요. 프로쉐어스 비트코인 선물 ETF 신규 자금 유입이 부진하다. 거래량은 평균 이상이다. 라는 점이 좀 이제 선물의 힘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기억날 때 또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신규로 선물이 열렸던 ETF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첫 번째 선물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이 가장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월 이번에 만기가 돌아오는 부분 좀 신경을 쓰자
라는 부분과 페이스북 왓츠앱을 통한 노비 테스트를 실시한다라는 점, 그리고 마이애미 시장이 다음 달 월급 100%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컴투스가 메타버스 기업으로 더 샌드박스와 업랜드 투자를 하겠다라는 점과 그 다음으로 김부겸 총리가 세금 유예 국회 결정 좀 따라주겠다.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닌데 2023년까지 유예하자 이런 제안이 있더라고요. 그럼 당당하게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죠.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그걸 하시고 국회에서 그런 결정을 해주시면 정부는 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법을 바꿔야 하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책임 소재를 계속 떠넘기는 거죠. 왜냐? 좀 무서우니까. 예, 무서우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누적 가입자가 벌써 870만을 넘었기 때문이죠. 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여기서도 2023년 1월 1일부터 1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일단은 들어가져 있는데 유예를 검토해서 진행하는 중입니다. 이게 확정이 아닙니다.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회에서 이번 결정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좀 올라가는 상태에서 끝부분에서 딱 이게 딱 해주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고 내년에 그렇지 않고 내려가는 형태에서 최저점에 걸려버리면 미치고 환장 뜰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일단은 현행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율 20%에 지방세 2% 합쳐서 22% 플러스 건보 지역 가입자 기준으로 해서 토탈 30%에 따른 세금을 내줘야 된다라는 거. 일단 지역 가입자는 월 400만 원 정도씩을 12개월 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 옵션 사항으로 내년 7월 달부터 피부양자 부분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재산이 높거나 일정 금융소득이 계시거나 뭐 이런 부분으로 되게 되면 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개정한 부분을 보게 되면 1월 1일 그리고 2월 공제 5년까지 해주고 금융투자소득 5천만 원 공제해주고 그리고 3억 원 초과 시 이제 25%라고 3억 원 이하 부분은 20%로 우리가 과세 표준을 좀 그렇게 적용을 해주겠다. 그리고 당연히 종합세는 5월 달에 내니까 너 종소세 5월 달에 신고해라 라는 이야기로 세무사만 또 좋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거니와 그리고 빗썸의 NFT 목록 공유가 되어져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믹스, 엑시, 디비전, 플로톤, 샌드박스, 앨리스, 크로미아, 울트라, 라인링크, 폴라리스 쉐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물량과 유통량과 거래소 비중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뭐 보게 되니까 뭐 앨리스, 크로미아 뭐 부분이 좀 사람들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호주 요건 이야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버스 전략의 화상의 소프트웨어 복합 현실 플랫폼을 융합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쪽에 거의 딜을 하려고 하죠.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치고 나가니까 이것 봐라 쟤네들 주가 반등했네. 우리도 좀 힘 좀 써볼까? 라는 형태가 좀 길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점과 또 다른 측면은 이제 인류가 갈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런 말도 돌아요. 하나는 이제 이런 가상세계, 하나는 우주 쪽으로 나가는 곳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와 그 다음으로 이게 저는 좀 가장 이번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나이키가 메타버스에 7개 상표권을 출연을 했다. 그럼 나머지 아디다스, 저기 푸마, 저기 뭐냐 언더아머 등등 뭐 안 따라오겠습니까? 판이 커지겠죠. 네. 그래서 CNBC에 따르면 이제 미국 특허 3표권에 7건 출원 서류를 제출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런 측면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동일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샤넬백이 놀라보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2008년 이후 샤넬백이 270에서 1124만원, 음마 아파트가 8.6억 원에서 24억 원 부분으로 올랐다. 그러니까 가상세계에서도 메타에서도 이런 명품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게 그냥 부르는 게 값입니다. 예.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흔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과 부자들도 많이 이번에 탄생도 많이 된 점도 그러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주절 거리는 타이밍인데 여기까지 이제 듣고 싶은 사람과 듣기 싫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코인 소식은 요 정도까지 보셨으면 좋겠고, 정리를 해드리자면 현물 ETF가 통과가 되냐 아니냐라는 점과 이번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 부분이 오히려 안 되고 있다는 게 점차 힘이 빠져주고 있다. NFT와 그 다음에 디파이 부분, 특히나 NFT를 지금 계속 지탱을 해서 이더의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게임 코인으로 인해서 조금씩 이렇게 버텨주고는 있지만 NFT 부분이 어느 시점에서 조금 더 내려가고 있는지 이런 랭킹 사이트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추이를 좀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잡다한 그런 지식 조금 더 오지랖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최근에 주담대 최저금리 7년 만에 연 4% 돌파, 이자 부담 눈덩이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제 코인으로 집을 사려고 하셨던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집 사려면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LTV 40 부분도 언제 막힐지 모릅니다. 네. 내년에 더 쪼인다라고 하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봉 대비만큼만 빌려준다라고 하니까 쉽지가 않겠죠.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8년 뒤에 나라빚이 2천조, 이자만 36조 원 지출하는 판이다 라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눈덩이 나라빚 2030년 이자만 36조 원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아이가 안 태어나니까,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했죠. 아이가 안 태어나고 전 국민 대상으로 N빵을 때리는 거예요. N분의 1을 때리는 겁니다. 예, N분의 1을 때려야 되는데, N분의 1을 때리려고 하면 당연히 인구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인구수가 되어야 되는데, 고령화 부분은 가속화가 되면 아프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연금도 지급을 해줘야 되고 하니까 이런 복지 지출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오히려 젊은 청년들이 없으니 세금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출 비용이 매우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채권을 한국이 좀 성장 가능성 또는 애가 좀 투자 가능성으로 보고 들어왔던 기관들이 채권을 많이 사줬을 건데, 그거에 따른 이자 규모만 36조 원 정도, 대충 그 정도가 될 거라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생산 가능 노동 인구 기준은 OECD 기준에서 15세에서 64세 기준으로 뽑아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빨리 급격하게 늘어나냐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생산 가능 노동 인구 수가 2025년도 때부터 파격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이때부터 고용 어떻게 보면 고용의 연장을 안 하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노동 인구 부분에 있었을 때 노인 기준을 변경을 해서 고용 연장을 해야 되는데, 또 청년이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르겠죠. 예,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합니다. 예. 왜냐면 자식을 취업을 시키자니 내가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그러면서 자식도 먹고 살기 힘든데 과연 나를 부양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와에 따른 싸움이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해당에 있는 국가가 잘못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국가가 그만큼 사업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조성을 해주면 알아서 이렇게 이제
투자가 들어오고 거기에서 사업장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계속 세금만 높이니까 당연히 그만큼 나 여기에서 장사 못 해 먹겠어. 차라리 그냥 베트남, 중국 가서 공장 차릴래. 이런 형태인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제한되어져 있는 이 취업 시장 안에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이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작 잘못했던 사람은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빠져서 그냥 얼씨구 박수만 쳐주고 있죠. 네, 이건 국가가 잘못한 건데. 그래서 오히려 일자리를 많이 못 만들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업에 있는 현존의 기업에 있는 탑보다 다른 기업을 더 많이 육성을 해서 판을 키워줌으로써 이렇게 좀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세금 유예를 해서 또 판을 더 확장판을 좀 더 가져가든지 그런 형태로 좀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은 아쉽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이제 이것을 좀 보여드리면서 무슨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냐면 요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2030년도 시나리오별 중기 재정 전망 국가 채무거든요. 자, 현 상대로 복지와 나머지 재정 비용을 그대로 썼다라고 가정했었을 때가 30년에 2198조 원이 들어가고요. 야, 아꼈어 라고 할 때가 지출 통제 시나리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2016조 원이 지출 통제했었을 때 이 정도가 감축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금으로만 걷어갖고 했었을 때는 1870조 원에서 어느 정도 이게 된다라는 것과 다 필요 없어. 정책적 조합을 해서 세금도 걷고 지출도 어느 정도 가성비 있게 하고 해가지고 하게 되면 1689조 원에서 멈춘다고 합니다. 이게 뭐 대략적으로 국가 채무선을 70% 최저가 67% 밑으로는 못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7에서 70% 사이를 맞추려고 하면 정책적 조합 시나리오대로 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겠죠.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발목을 좀 많이 잡을 것 같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돈 나올 군형이 없으면 이 세입 확정 보이시죠? 여기에서 여기 들어가는데 자 봐보십시오. 2200조인데 1800조까지 줄였으면 대략 200조는 어디에서 세수를 거둘까? 눈을 부라리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빨리빨리 돈 벌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는 거 하시고 집도 일찍 사셔서 목 좋은 데 사신다면 너무 많은 돈으로 아파트 너무 비싼 걸 사지 마시고 현금의 흐름만 좋아질 수 있게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상해서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즐길 거 잘 즐기시고 그 다음에 자신한테 뭐 어느 정도 뭐 그렇게 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에 따른 자금을 또 만들어 주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앞으로 부자나 중상층이 들어가는 비중이 좀 커지다 보니까 그냥 저만의 시나리오고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래서 중상층들 보고 부동산 부분을 잠깐 언급을 드리면 아무래도 임대 아파트 부분에 따른 언급도 중산층도 여기 가서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비싸다라고 맨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세요 라고 하는 부분과 2025년도 이후에 보유세 90% 때려서 10억 원 이상의 뭐 1년에 내는 보유세 비용만 해도 1200만 원 넘게 나가고 많게는 뭐 1500만 원 언더까지 나간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요거 200조 언더를 채워 가려고 하면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집값 부분은 올라갔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오히려 이게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그리고 결혼도 많이 포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전체적으로 좀 문제를 많이 키워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더불어 잘 살려고 하면 출산도 어느 정도 좀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밸런스가 좀 맞춰줘야 되는데 다 자기 실속만 좀 챙기려고 하는 국민의 그런 마인드가 조금은
잘못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고층 부분에 따른 것도 싫다. 조망권이 가려지기 때문에 싫다. 홍콩을 한번 봐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울은 좁은데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도 그래서 좀 그런 거 보면 좀 답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집값은 너무 많이 올랐는데 많이 낡았죠. 이게 과연 나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될까? 차라리 재건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값 많이 올라간 만큼 세금 많이 걷게 하고 새 집에서 사면 어차피 내가 부자가 되진 못해도 내 자식이 언젠간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꼭 안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그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아무튼 그렇게라고 보면 내가 이때까지 돈을 벌었던 부분에 따른 어느 정도 일정 보상이 되는데 집은 많이 낡았는 이 가치만큼 여기에서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질은 과연 좋을까라는 좀 아이러니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중성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시기와 질투를 어느 정도 좀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간단한 일시가 이게 적절한 일시일지 모르겠지만 모임을 하게 되면 밥 먹었을 때도 엠빵을 딱 때리죠. 근데 여기에 부자가 있으면 어느 정도 총무가 좀 조율을 하든지 아니면 대충 이제 동창회 모임 같은 딱 보면 부자가 그래도 눈치껏 대부분 얘네들 지갑 좀 얇으니까 친구라고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좀 돈을 몰래 해가지고 이렇게 엠빵 비율을 좀 낮춰주거나 그렇게 하죠. 많이 사주거나. 근데 막 돈 많은 부자 친구 막 시기 질투하고 막 뒤에 가서 호박씨하고 그게 술 먹으면서 들리지 않게끔 막 들리면 지갑이 열리겠습니까? 열리지 않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방향성도 좀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오히려 부동산 부분이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세금으로 다 환수하겠다라는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네, 말이 안 됩니다. 일정 부분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걸 100% 환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도 투자 안 할 텐데 한국에 가뜩이나 매력이 없는데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환수를 한다고 해서 그 환수 부분이 그대로 부동산 쪽으로 해서 나머지 사람들한테 더 좋은 환경에 따른 그런 아파트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만한 측면인데 이미 수준 자체가 삶의 수준 자체가 임대 아파트가 아니라 내 소유권에 대한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하는 게 이미 눈높이 그 정도에 맞춰져 있는데 쉽지가 않죠. 그러하니까 계속 이게 서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게 사람마다 좀 생각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것도 앞으로 미래가 좀 할 거면 이민자도 좀 받아야 되는데 이민자에 대해서 또 얼굴 색도 다르면 또 무시하고 또 못 배우면 못 배웠다라고 또 많이 또 그렇게 하니까 예. 그런 게 오히려 한국을 좀 더 빠르게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 뭐 이유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흘러가는 패턴을 보게 되면 좀 안타깝다. 빨리 이민 부분도 좀 해결을 보고 그래야 되는데 뭐 해당에 있는 정치인들은 투표 눈치만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계속 나 때만 안 터지면 되는 거지 뭐 하면서 계속 떠넘기고 있는 게 이런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만 보아도 이게 보고서와 뉴스와는 또 다르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은 진짜 자기 연구원 부분에 있어서 이게 평생 계속 근거 자료로 계속 남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 쓰면 자기 커리어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뉴스는 좀 와전돼서 나가버리죠. 그래서 실상은 다 알면서도 연구원들도 다 알면서도
뭐 비트코인 뭐 문제가 있다, 뭐 사기다 그렇게 나가고 실제 한국은행에 있는 연구원들의 보고서를 보면 절대 그렇게 안 나간다라는 거를 매번 설명을 드렸죠. 2018년도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팩트 체크는 항상 제가 드리는 정보도 있겠지만 다른 유튜버 분들에 따른 정보도 한번 들어보시고 본인이 직접 한 번 더 체크하면서 하셔야 돼요. 크립토 시장 자체가 왜 이렇게 많은 실패와 사기를 많이 당하는 이유도 뭐 다 노가다로 알 수밖에 없는 부분이 꽤 큽니다. 누가 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더 많이 여기다가 집중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결과값을 잘 뽑아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조금 더 게으르게 했거나 아니면 그냥 묻지마 투자 형태로 아무 생각 없이 했으면 당연히 이룰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내용 좀 뒷부분 되게 뭐 잡설이 좀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국가적 상황과 이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으니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준비를 노후 준비 잘 하셔라. 그리고 10대 20대들도 야 이렇게 되면 정말 힘들 거 아니야. 이거라도 안 하면 이렇게 투자라도 안 하면 여러분들 더 힘들어져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여기 나는 가만히 있다라고 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는 계속 돌아가요. 돌아가면 나 다 포기했으니까 이제 좀 여유롭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유로 청년들이 포기를 함으로써 결혼을 포기를 함으로써 당장 30년은 편할 수 있을지언정 요 15년부터 요 사익 때까지는 편할지언정 그 뒤에 나이 먹고 나서는 죽는 거예요. 뒤지는 거예요. 뒤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금이 올라가는 속도가 거의 제곱으로 붙습니다. 이제 얘가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 나이대에도 일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은 그 나이대가 되면 또 몸이 아프기 때문에 또 안 돼요. 네. 그리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안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니까 그리고 또 물가는 뭐 가만히 있습니까? 세금은 뭐 가만히 있나요? 포기했으니까 뭐 되겠지 뭐 라고 생각하셨던 10대 20대 층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깨우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의 돈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개념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내가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포기한다라고 해서 나의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돈에 대한 좀 여유율은 상대적 대비 좀 커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걸 안 함으로써 노인에 있었을 때에 따른 등가 교환으로 노인 때 나가는 그런 재원적인 비용이 너무 없으니까 결국에는 노인의 갖고 있는 자산도 뺏어서 세금으로 때려버린다니까요. 서울 부분이 그렇잖아요, 지금. 예, 고가 아파트 한 채밖에 없지만, 결국엔 내가 그걸로 결실을 만들어 놨지만, 결국엔 그게 세금이 부족해지니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때부터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부족하니까 거기에서도, 당연히 노인이 뭐, 얼마나 생산성을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일자리도 구하기 또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부분을 처분을 대면서 또 그것도 이제 국가로 환수가 또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결국엔 나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무에서 무로 가는 겁니다. 예. 물론 자산이 이제 세속이 안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공평함이라는 뭐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이런 관점은 알아서 좀 해석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젊은 층들의 구독자가 몇 퍼센트밖에 안 되지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네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아무것 다 전 세계가 다 그냥 멈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물가와 세금 부분이 같이 올라가고 네 체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반비례로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너는 그런 생산성을 많이 줄이거나 아이를 태어나지 않은 만큼에 따른 뒷부분에 좀 많이 힘들어지게 되고 오히려 또 여기에서 만약에 아이를 많이 출산을 하게 되면 노인의 등가 교환으로 노인 때는 좀 편하게 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오히려 노년 때 연금을 그래도 좀 여유롭게 받아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야는 이게 등가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대다수 사람들이 이걸 포기를 했으니 지금 당장 좀 편하고 10년까지도 요 수준만큼은 그래도 유지가 됐으니까 만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이 시점이 딱 넘어 2030년도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현실적으로 딱 와닿을 때가 딱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포기하실 분들은 확실하게 돈을 많이 비축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 그나마 플러스 요인이 좀 많이 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남들과 비슷하게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렇게 해야 그나마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한 노후 부분에 따른 부분이 등가가 되면서 그렇게 좀 된다. 그게 아니면 좀 많이 모아 두셔야 된다. 안 그러면 더 많은 세금 부분에 따른 부담 요충이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건 알아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라는 정도로만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